챕터 4.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은 그냥 쉬게 둘 것. 감정에 대하여. 자존감. 사랑받는 일에도 자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남편을 작은 거인이라고 부르는 아내가 있었다. 그의 남편은 키가 매우 작았는데 이를 보상받으려는 듯 일에만 매달려 엄청난 사회적 성공을 거두었다. 아내에게 남편은 그녀의 대외적 존재감을 드높여주는 트로피였다. 그것이 그녀가 남편을 거인이라고 부른 이유였다. 그런데 겉으로는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는 듯이 보이는 부부의 속사정은 달랐다. 아내는 늘 거인에게서 버려진 느낌을 받았고 우울감을 삭이며 살아왔다. 그녀의 남편은 남들의 인정을 얻을 때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면 자존감이 한순간에 바닥을 쳤다. 성공 가도를 달릴 땐 근거 없는 우월감에 도취됐다가도 아주 사소한 비판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곤 했다. 그의 자존감은 타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롤러코스터 타듯 왔다 갔다 했다. 당연히 남편은 열등감을 우월감으로 대치하는 일에 인생을 걸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에는 타인의 자리, 아내의 자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자리조차 마땅히 없었다. 냉정히 말해 그는 누구도 사랑할 줄 모르고 자신마저 사랑할 줄 모르는 일 중독자였을 뿐이다. 하지만 아내는 그 사실을 보려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자기 자존감을 지탱해준 트로피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일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우리는 무엇이든 수치와 계량화해서 비교당하는 삶을 살아왔으니까. 어려서부터 잠재력은 IQ와 EQ로 수치화됐고 학습 능력은 시험 점수로 대치되었다. 성적이 좋거나 운동을 잘하면 칭찬과 특별 대우를 받았지만 뭐든 그저 그런 수준이면 존재가 없는 학생이 되어버렸다. 그러다 보니 성취의 기준이 나보다는 타인과 세상이 되기 일쑤였다. 남들이 좋아하는 일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회사에 가면 누구보다 훌륭한 직장인인데 주말만 되면 씻지도 않고 폐인이 되어 폭식을 일삼는 사람들도 많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자신을 내몰며 치열하게 일하지만 홀로 있을 때면 알 수 없는 우울과 무기력이 마치 보이지 않는 이슬빛처럼 마음을 차갑게 적신다. 그러면서 스스로 묻는다. 아, 남들 눈에 맞추어 사느라 너무 피곤하다. 왜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진 나르키 소스처럼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통해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들. 그들은 지나친 인정 욕구가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음을 인지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다. 정도가 지나쳐서 문제일 뿐 사람은 태생적으로 타인의 인정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점이다. 나라는 자기 개념을 출생과 더불어 부단히 형성되어 가는 과정의 산물이다. 그리고 그 개념은 절대 혼자서는 만들어 갈 수 없다. 마치 일상생활에서 거울이 없다면 내 모습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것처럼 나를 향해 누군가가 제공해주는 거울 반응을 통해 비로소 나라는 자아 개념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볼까? 울고 칭얼대는 아기가 있다고 해보자. 만약 그 아이의 욕구를 인정해주고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양육자가 있다면 아이는 양육자의 태도를 보며 나는 사랑받을 만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긍정적 자아 개념을 만들어갈 것이다. 반대로 욕구를 표출했을 때 비난과 무시를 경험해온 아이라면 내가 나쁘거나 형편없기 때문이야 라는 개념을 형성하기 쉬울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타인의 반응을 통해 나를 알아가고 만들어 나간다.
즉 타인과 세상의 인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이다. 따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들어봤니? 한때는 이 말이 크게 유행했었다. 그만큼 칭찬은 기분 좋은 일이다.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데에 칭찬 같은 긍정적 피드백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지. 그리고 그건 아이들뿐만이 아니다. 타인과 세상으로부터 받는 칭찬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동력 중 하나다. 그러니 인정받고 싶어 열심히 노력했다면 그 노력의 가치를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애쓴 자신을 충분히 지지해 주어야 마땅하다. 사랑받는 일에도 자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만 부정적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르다. 그들의 마음에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믿음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매사 자신의 불행을 증명해 보이려는 듯 행동한다. 건강과 관계를 해치는 줄 알면서도 성공만을 향해 모든 것을 소진해 버리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는 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끌려다니기도 하며 때로는 성공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일부러 그것을 포기해 버리기도 한다. 겉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다. 자기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겪는 자존감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단다. 오랫동안 굳어진 자기 개념을 바꾸기 위해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나는 그들에게 꼭 한 가지 이야기는 건넨다. 사랑받는 일에 자격은 필요 없다는 말이다. 그들은 더 능력이 생기고 멋있어지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 믿으며 공허한 노력을 되풀이한다. 그러나 돈과 지위로 상대에게 관심과 사랑을 강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진정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로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일은 어떤 자격을 갖추었느냐와는 상관이 없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은 본능에 가까운 능력이고 우리는 모두 그런 능력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다. 그저 방법을 깨우쳐 그 사랑을 자기에게 주면 될 일이다. 언젠가 한 번은 중년의 남자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어려서 부모에게 버려진 후 우울감을 안고 살아왔다고 했다. 결혼해서 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아이를 기르면서도 자기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주고 있는지가 늘 의문이었다고 했다. 부모에게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전혀 다르게 말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없을 거라고. 우리 가정은 어느 가정 못지않게 행복하다며 웃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다시금 깨달았다. 살아온 환경이 불우했더라도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그 힘으로 내일은 다르게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그러므로 과거의 나쁜 기억들이 다가올 미래에도 반복될 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 나라는 자기 개념은 과정의 산물이다.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다. 지금 내가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삶은 달라진다. 자존감은 중요하지만 자존감에 너무 목매지도 말 것. 따라 자존감이 무엇라고 생각하니? 간단히 말해 자존감은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며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다. 그러고 보면 자존감이란 마음의 기축체력 같은 것이다. 야구나 축구같이 한 시즌이 몇 달에 걸쳐 진행되는 종목에서 결국 우승하는 팀은 기초가 탄탄한 팀이듯이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크고 작은 우환을 겪지만 끝내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는 힘이 바로 자존감이다. 물론 자존감이 튼튼한 사람도 불운을 비켜가지는 못한다. 그러나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다. 요즘은 누구나 자존감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남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흔들릴 때,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할 때, 작은 실패에도 크게 좌절할 때, 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 것 같아 하고 원인을 분석한다. 어떤 이들은 자존감을 일종의 스펙처럼 배우고 갖추고 높여 나가야 할 대상으로 여기기도 하지. 그런데 자존감이 튼튼한 사람도 시련을 당하면 울고 가시돋친 말에 아파하고 스스로 뭔가 부족한 존재라는 느낌에 흔들리기도 한다. 자존감이 위축되는 경험은 주위에 널려 있기에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다. 그것만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만약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면 일시적인 자존감 위축은 감기처럼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낫다.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려 애쓰고 불편한 감정을 밀어내려고 할수록 오히려 그것에 주의가 집중되듯이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부족한 자존감만 더욱 도드라져 보일 뿐이다. 차라리 상한 자존감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 그럴수록 긍정적인 피드백이 늘어나고 자존감은 알아서 튼튼해질 테니까. 엄마는 요즘 지하철을 타면 지칠 줄 모르고 거울을 들여다보는 소녀들을 곧잘 만나곤 한다. 예전의 소녀들은 누구에게 예뻐 보이려고 그러냐는 질문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 소녀들은 자기 눈에 예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하더구나. 누구에게 보이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이만하면 훌륭해 라고 말하는 소녀들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자존감이라면 험난한 세상도 크게 휘청이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언제나 나를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든든한 나라는 친구가 바로 곁에 있기 때문이다. 우울. 우울은 무너진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라는 신호다. 딸아, 너는 그런 적은 없었니?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한없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기분이 들 때 말이야. 손끝 하나 까딱하기 싫고 모든 일이 무의미해 보인다. 축 처진 모습이 싫어서 운동도 해보고 친구도 만나보지만 집에 돌아오면 한없는 공허가 밀려온다. 급기야는 씻고 먹는 기본적인 일조차 하기 싫어진다. 계속 잠만 자고 싶거나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흥미나 즐거움은 고사하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돼 회사에서 자꾸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른다. 무얼 하든 어디를 가든 몸만 휘적휘적 다닐 뿐 영혼은 어디론가 떠나버린 듯하다. 바로 우울이 우리를 찾아온 때다. 도대체 나는 왜 우울한 걸까? 우울은 기본적으로 상실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이다. 상실이란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일이다. 사랑했던 사람, 오랫동안 바라봐온 목표, 애써 만들어 놓은 사회 경제적 위상을 잃었을 때를 상상해 보렴. 마치 자신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괴롭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내가 무척 실망스럽고 자꾸만 화가 난다. 더 나아가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는 무력감과 무가치감에 휩싸이기도 한다. 이처럼 상실로 인한 슬픔, 무력감, 후회, 무가치감, 자책, 미움, 분노 등이 우울이라는 감정의 스펙트럼이다. 그런데 꼭 거대한 사건이 있어야만 사람이 우울해지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일도 없는데 일도 잘 되고 있고 가족들도 건강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급격히 우울해지기도 한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묻는다. 도대체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사람의 감정은 매우 주관적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불행한 조건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불행을 느끼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행복한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다 행복해 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고통 속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의 방식을 택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감사와 행복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감정이 강렬하게 너를 찾아온다면 그 원인을 외부의 사건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에서도 찾아봐야 한다. 우울감도 마찬가지다. 소중한 대상을 잃었을 때 찾아오는 일시적인 우울은 당연한 느낌이다. 그러나 우울을 지독하게 겪거나 습관적으로 경험한다면 왜 우울감이 지금 너를 찾아왔는가를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울은 내가 나를 보는 내 안의 눈 때문이다. 앞서 우울은 상실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상실을 어려서부터 강하게 자주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잦은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우다. 그들은 자신을 짓누르는 상황이나 사람들이 믿고 원망스럽지만 워낙 어려서 힘든 일을 당했기에 자기 힘으로는 난간을 헤쳐나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각인된 자기와 세상에 대한 기억은 어른이 되어서도 쉬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속삭인다. 내 힘으론 어쩔 수 없어. 이른바 학습된 무기력이다. 그런데 무력감은 참 견디기 어려운 것이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허약한 존재라는 느낌이기 때문이지. 그들은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깊은 우울에 빠진다. 반대로 탁월한 능력을 자랑하며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깊은 우울을 겪기도 한다. 그들이 느끼는 우울은 부끄러움이나 수치에서 비롯된 우울이다. 자기의 기준이 너무 높으면 남들에게는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으로 비치더라도 자기의 눈에 비친 모습은 늘 초라하고 부끄럽기 마련이다. 그들의 세계는 흙과 백으로 나뉘어 있다. 사람은 판단할 때도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이고 일을 대할 때도 성공 아니면 실패뿐이다. 따라서 그들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고 모든 일을 성공시켜야만 한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자신의 무가치함을 증명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겠니? 어느 날 작은 실패를 경험한 그들은 이것 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자신을 폄훼하고 깊은 우울에 빠지고 만다. 자신에 대한 처벌의 잣대가 엄격한 사람들도 우울을 피해가기 어렵다. 그들의 특징은 필요 이상으로 양심적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 속에 숨어있는 경쟁심과 공격성에 대해서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느낀다. 행복이란 애초부터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 여기고 즐거움 속에 있으면 오히려 불안해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통을 택한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한다. 자신에게 가혹할 정도로 비판적이어서 작은 실수에도 후회와 자책으로 괴로워한다. 그래서일까? 그들은 매사 웃음이 없고 기운이 빠져있고 세상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는 듯하다. 마치 세상은 원래 우울한 곳이고 인생이란 짐덩이 그 자체라고 항변하듯이. 우울에서 벗어나는 길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내 힘으론 어쩔 수 없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행복할 가치가 없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차갑고 부정적인 시선. 바로 이것이 우울의 배경이란다. 그러고 보면 쉽게 우울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만 같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의 각도만 바꾸면 감정이 바뀔 테니까.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구나. 오랜 시간 굳어진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어디 단박에 이루어지겠니? 그래서 우울이 지속된다 싶으면 지체 말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 흔히들 우울을 마음의 감기라고 하지만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독감일 수도 있다. 게다가 요즘 의학계에서는 심한 우울증을 뇌의 생화학적 균형이 무너진 병으로 파악해 효과적인 치료제들을 개발했다. 그러니 우울증에 아파하는 이들이 곁에 있다면 병원에 찾아가길 꺼리지 말라고 말해주렴. 그리고 만약 병이라고 할 정도의 우울이 아니라면 우울을 너무 겁내지 말라 얘기해주고 싶다. 우울은 지금 내가 힘들다고 외치는 마음의 소리다.
내가 나를 너무 차갑게 바라봐서, 나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대해서 지금 내가 아프다고 알리는 외침이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호기심을 잃고 매사에 경직되듯이 내 안의 감시자 역할이 너무 커져서 세상을 살아가는 생동감과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다. 그러니 잠시 삶의 속도를 줄이고 나와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가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는 뜻이다. 성취를 이룬 나, 도덕적이고 고매한 가치를 추구하는 나도 중요하지만 자유롭고 생생히 살아있으며 그저 나답게 살아가는 나 역시도 중요하다. 그 둘 사이의 균형을 다시 찾을 때 우울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이다. 따라 영화나 문학 가운데 우울을 주제로 한 작품이 많은 이유를 생각해 본 적 있니? 또 우울이 창조의 셈이었다고 말하는 작가들도 많단다. 그만큼 우울이 삶의 본질, 인생의 요체, 나의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러니 만약 우울이 너를 찾아오거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우울을 즐겨보는 것도 괜찮겠다. 끝없이 깊은 늪 같아 보이는 우울에도 분명히 바닥은 존재한다. 그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왔을 때 보이는 세상은 그전보다 훨씬 생동감 있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렇게 보면 우울의 늪을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다. 우울의 늪은 곧 생각의 늪이므로. 불안, 지금 불안하다면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다. 62세의 한 아주머니가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꼬박꼬박 돈을 벌어오고 있고 아들, 딸은 다 잘 되었고 친구도 많고 교회에서 집사로 활동하면서 바쁘게 지낸다. 다행히 건강에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내 앞에만 오면 늘 걱정을 늘어놓았다. 남편은 이래서 걱정이고 아이들은 저래서 걱정이고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고 친구한테는 저런 문제가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아니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신데. 그러니까요. 제가 행복한 거 맞겠죠? 네, 행복한 거 맞습니다. 정말 저 행복한 거죠? 그럼요. 그러니 제발 걱정을 미리 가불하며 살지 마세요. 딸아, 그녀와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3년째 되풀이하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니? 그럼에도 그녀는 2주에 한 번씩 네, 행복한 거 맞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 나를 찾아온단다. 걱정을 가불하고 사는 사람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까지 사서 하는 사람들, 우리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 걸까? 10대는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갈까봐 걱정이고, 20대는 취업이 잘 안 되어서 불안해한다. 30대는 점점 멀어져 가는 내 집 마련의 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40대는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몰라 불안해하며, 50대는 은퇴 후의 삶과 건강에 대한 불안으로 잠을 못 이룬다. 걱정거리가 잠시 물러나도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될까 두려운 게 인간의 마음이다.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스위스의 작가 알랭드 보통은 그의 책 불안에서 불안은 현대의 야망의 한여라고 말했다. 전통사회는 물질적으로 빈곤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는 불평등 사회였지만 비교로 인한 고통은 지금보다 적었다. 농민과 귀족은 종자가 다른 인간이므로 귀족에겐 귀족의 삶이, 농민에겐 농민의 삶이 있을 뿐이었다. 그 결과 삶은 공공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다는구나. 하지만 평등의 원칙에 의거해 모든 사람이 동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지위, 성취, 연봉이 모두 개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성공해서 높은 위치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노력을 하지 않은 개인의 탓으로 돌아가고 만 거지. 그러나 높은 자리가 많지 않으니 그 자리를 차지하려면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쳐야만 한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는 경쟁자와 자신을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대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이 이렇게 말하더구나. 스펙을 이만큼 쌓아놓고도 불안한 것은
다른 사람도 그만큼 쌓았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고 그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스펙을 더 쌓아야 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한숨을 내쉬는 그의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은희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그녀는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남기고 휴학을 신청했다. 그리고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었는데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오랫동안 만나지 않은 친구의 소식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자기보다 못 살 거라고 생각한 친구가 현재 스페인에서 유학 중이고 그곳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전요, 캄캄한 곳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하루를 보내는데 그 친구는 청춘을 만끽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20대 중반이 되었으면 20대 초반과는 뭔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딱히 이렇다 할 성취나 실적이 없어 우울했다. 그러던 중에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훨씬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새삼 자신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진 것이다. 실적이 없는 삶, 나이를 먹어도 별반 나아진 게 없는 지금보다 은희 씨를 더 힘들게 만든 건 친구와의 비교였다. 남들보다 앞서 나가지는 못할 망정 뒤처지지는 말아야 하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은희 씨는 갑자기 엄습해오는 불안을 견딜 수가 없었다. 불안은 버거운 존재다. 불안을 느끼는 순간 근육은 긴장하고 심장은 빨리 뛰고 머리는 어지럽다. 그래서 누구나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걸 모두 얻고 나면 불안이 사라질까? 안타깝게도 인간은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살아있는 동안 마음 한구석엔 언제나 불안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불안은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의 시그널이다. 덴마크의 철학자 기르게 고르는 말했다. 불안은 인간을 마비시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을 발전시키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불안이 우리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될 때도 많기 때문이다. 불안에는 신호불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을 미리 알려주어 준비시키는 기능을 한다. 어느 정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야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운전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만 해도 그렇다.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운전을 조심해서 할 리가 없다. 마찬가지로 불안하니까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일이 잘못될까 두려워 결정을 내릴 때 심사숙고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 파우스트를 쓴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고도를 기다리며를 쓴 작가 사뮤엘 베게트, 변신의 프란츠 카프카,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 그들은 모두 불안 장애를 겪었다. 그런데 불안은 그들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높여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위대한 작품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불안이 찾아왔을 때 너무 겁내지 않았으면 한다. 왜 남들은 모두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불안한 거지라고 생각하며 위축될 필요는 없다. 지나친 병적 불안만 아니라면 불안은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의 시그널일 수 있다. 물론 불안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할 때면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다. 뭐니 해도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다. 요즘 바빠서 딴 데 신경 쓸 틈이 없어 라고들 하는데 실제로도 몸이 분주해지면 바쁘면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해서 잡념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또 비교는 남하고만 하는 게 아니다. 과거의 나도 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것도 훌륭한 성취라는 뜻이다. 이런 관점이야말로 비교에서 오는 불안을 잠재우는 좋은 방식이다. 관심의 초점이 내게로 옮겨지면 나라는 사람을 통째로 생각하게 된다. 비록 남들보다 못한 부분도 있지만 더 나은 부분도 있음을 알게 되면서 나에 대한 균형감을 갖게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분석 철학자 토머스 나겔은 당신의 삶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전체로서의 당신의 의미를 설명하는 해석이 없다는 것은 문제다. 성공과 실패, 분투와 실망은 전체로서의 삶의 부분들에 불과하다고 했다. 우리가
타인의 행복, 일시적인 관심, 얻지 못한 욕망 등 부분에 일희일비하는 건 전체로서의 삶의 의미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비록 부분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전체로서의 나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풍랑이 와도 배가 뒤집히지 않는 법이다. 마지막으로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거라면 그냥 그 일을 머리에서 지우는 것이 좋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해결 불가능한 것들이다.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런 불안까지 안고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당장 해치우고 그렇지 않다면 뒤로 제쳐두렴. 사실 나는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보다 불안을 지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걱정스럽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 하나가 제 미래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란다. 살아야 할 이유나 명분이 딱히 없기 때문에 욕망이 없는 것이고 욕망이 없기에 불안도 없는 것이지. 그럴 때면 사람들은 자살을 떠올린다. 그래서 나는 인간의 욕망이란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정신의 엔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끔 사는 일이 불안해질 때면 그 신호를 밀어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불안하다는 건 어떻게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의 시그널이자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 시기심. 누군가 너를 시기한다면 그만큼 네가 성공했다는 뜻이다. 나는 너희들이 나보다 잘 될까봐 항상 불안했어. 영화 마이 블랙 미니드레스에서 수지가 혜지에게 던진 말이다. 영화의 내 주인공인 수지, 혜지, 미니, 유미는 같은 대학교 연극영화과 동기들로 졸업할 때까지 4년 내내 붙어 다닌 단짝 친구들이다. 졸업만 하면 창창한 앞날이 펼쳐질 거라던 기대와 달리 취업은 실패하고 집안 사정은 기울고 연애도 꼬여만 간다. 그러던 중 혜지가 갑자기 잘나가는 신인 배우가 되자 그들의 우정엔 묘한 기류가 흐른다. 새 친구들은 아무도 혜지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지 않는다. 딸아, 너도 한 번쯤 수지 같은 묘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매일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공부하던 친구가 갑자기 나보다 훨씬 잘나가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시기심 말이야. 다른 것보다 비슷한 게 많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부러움을 받는 자리로 올라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 한켠엔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친구의 실패를 은근히 바라고 그의 자리를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 그런데 더 괴로운 사실이 뭔지 아니? 친구를 미워하는 자신이 한심하고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거야. 시기심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시기심은 내가 갖고 싶은 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든다. 재력, 미모, 학벌, 장점, 업적, 평판, 행운 등 시기심을 일으키는 대상은 너무나 많다. 심지어 내 자동차가 있는 차선은 꽉 막혀 있는데 옆 차선의 차가 나보다 빨리 갈 때, 지하철에서 나보다 늦게 탄 사람이 먼저 자리에 앉을 때 화가 치민다면 그것도 시기심에 속하리라. 그러니 살면서 시기심을 피할 가능성은 제로다. 누구든 시기심이란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백만장자도 마찬가지다. 나는 잉글랜드와 결혼했다고 한 엘리자베스 1세는 16세기 이웃나라 스페인과 프랑스에 뒤지고 있던 영국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유럽 제1위 국가로 만들었고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도약 발전시킴으로써 지난 1000년간 영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손꼽힌다. 이런 여왕도 시기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고 한다. 스코틀랜드의 여왕인 메리 스튜어트의 매력에 당할 수 없던 엘리자베스 여왕은 누가 더 키가 크죠? 제가 더 아름답지 않나요? 라며 메리와 아름다움을 두고 경쟁을 벌였다. 그리고 메리가 있는 한 자신은 2순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고 한다.
그런데 더 고약한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시기심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그 못된 모습을 더 잘 드러낸다는 점이다. 우리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재벌 3세나 유명 연예인보다 나보다 월급이 조금 더 오른 친구, 다이어트로 조금 더 예뻐진 동료, 좋은 회사에 취직한 사촌에게 더 큰 시기심을 느낀다. 그의 위치가 곧 따라잡을 수 있을 만치 가깝게 느껴지는데 막상 나는 그 자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럴 때 단지 그들이 운이 좋았던 거야 하면서 나를 합리화하고 저 자리에 선 그들을 깎아내린다. 그래서 단짝 친구나 동창들의 시기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시기심은 나보다 잘난 사람뿐만 아니라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나보다 여러 면에서 못했던 친구가 점점 간격이 좁혀올 때 불쾌감이 드는데 이를 간격 시기심이라고 한다구나. 나와 친구 사이를 구분해 주던 성적, 외모, 직업 같은 요소가 사라지거나 그 간격이 점점 좁아질 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다른 사람들이 올라오는 동안 정지해 있는 사람은 시기심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자신이 지닌 재능이나 능력에서 즐거움을 얻는 대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게 된다.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이 가진 좋은 것을 빼앗고 파괴하고 싶은 마음도 든다. 영국의 전신분석가 멜라니 클라인은 시기심을 파멸에 이르려는 죽음의 본능인 타다도스의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했다. 과도한 시기심은 대상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파괴함으로써 공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시기심에 휩싸인 사람들이 자신의 질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예의가 없어서, 건방져서, 실력이 없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대면서도 끝내 부럽기 때문이라는 속마음을 꽁꽁 감춘다. 사실 시기심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그보다 못한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누구에게나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시기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와 상대 모두 파괴의 소용돌이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시기심이 든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기보다 그것을 이해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용하려는 지혜가 필요하다. 질투는 나의 힘, 시기심을 다루는 현명한 방법. 시기심에 시달린다는 건 내가 꼭 갖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다. 시기심은 가면을 쓰고 있어서 처음에는 내가 그의 어떤 점을 부러워하는지 쉽게 찾아내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천천히 따져보면 내가 왜 그에게 시기심을 느끼는지를 알아챌 수 있다. 그게 바로 욕심이 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시기심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준다. 독일의 심리학자 롤프 하우블은 시기심이라는 저서에서 시기심을 다루는 방법을 두 가지로 소개한다. 첫 번째 방법은 파괴적인 것이다. 시기하는 사람은 자신이 부러워하는 자의 꼬락서니를 눈뜨고 못 보겠다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자신은 그와 같은 위치에 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기의 대상이 잘못되기를 바란다. 두 번째 방법은 건설적인 것이다. 시기하는 대상이 가진 것을 인정하고 자신도 똑같이 갖는 것을 목표로 노력한다. 이때의 시기심은 자극이 된다. 시기심이 타인이나 자신을 망가뜨릴 수도 있지만 이처럼 건설적인 자아를 만드는 동력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왜 항상 잘된 이야기는 다 남의 얘기지? 다른 사람은 쉽게 사는데 왜 나만 지질이 궁상인 걸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한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재능, 기회, 인맥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 그러므로 질문을 바꿔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는 그것을 얻고자 무엇을 포기했느냐? 라고 프랑스의 소설가 쥘 르나르는 게으름에 대한 하늘의 보복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신의 실패요. 다른 하나는 그가 하지 않은 일을 한 옆 사람의 성공이다. 라고 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열매만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시기심에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아무리 잘나 보이는 사람이라도 열등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선망하는 사람은 멀리서 보기 때문에 멋져 보이고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인다. 무대에서는 프리마돈나지만 그들 역시 무대 뒤로 내려오면 우리와 비슷한 일상이 기다릴 뿐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고통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면 시기심의 맹렬한 기세도 한풀 꺾일 것이다. 누군가 너를 시기한다면 네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증거다. 시기심에 휩싸여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큰 고통이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시기심을 받는 것 또한 너무 힘든 일이다. 생각해 보렴. 누군가가 흠을 찾아내려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 서야 하는 기분을 시기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상대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아야 하나 싶어 억울할 수도 있다. 게다가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려는 노력이 오히려 시기심에 더 불을 지핀 경우도 많다. 학창시절 예쁜 외모에도 불구하고 좀 모자라거나 중성적인 이미지를 고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바로 시기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을 만든 경우다. 그래야 친구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으니까. 따라 누군가 너를 시기해서 물어 뜯으려고 하면 억울하고 괴로울 것이다. 그러나 시기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시기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음을 드러내는 반증이자 그만큼 베풀 게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너에게도 책임은 있다. 욕망의 대상을 먼저 획득한 자는 약자를 배려할 의무가 있다. 그게 가진 자의 윤리이며 우리는 그걸 배려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의 질투를 받을 만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면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 말을 하도록 해라. 다른 사람이 바라는 것을 먼저 가졌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도 없겠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 또 아무리 공감 능력이 뛰어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배려하는 사람이라도 모르는 사이 자랑의 뉘앙스가 튀어나오곤 한다. 그럴 때 듣는 사람이 느끼는 박탈감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대에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러니 기쁜 마음은 정말로 가깝고 너를 아끼는 사람에게만 표현하도록 노력해라. 내가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에는 유독 사람들의 관심과 호의를 받는 한 여성이 있다. 특별히 아름답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편안하게 해주며 겸손하다. 똑부러지는 성격에 이래서도 두각을 드러내는 그녀였지만 공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자기 재능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그녀가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을 낮추면서도 보이지 않게 상황을 장악할 줄 아는 영리함과 당당함을 지녔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와 같은 현명한 겸손함을 가진다면 시기심에 휘둘려 귀한 에너지를 소진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었다. 시기심도 버릇이다. 이 버릇을 고치려면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보자면 누구든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것이고 행복하면 타인을 더 이상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일도 없을 테니까. 그러니 따라 네가 즐겁고 네가 행복해지는 일을 더 많이 해라. 그러면 시기심이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피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정신으로. 따라 너도 워라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 나는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과중한 업무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참 많이도 만났다. 그러니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니? 오랫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오로지 일에만 매달려 왔고 먹고 사는 일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서도 그런 분위기는 쉽사리 바뀌지 않았지. 하지만 어느 순간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꾸는 이들이 늘었고 회사의 과도한 요구를 거부하며 당당히 맞서는 젊은이들이 등장했다. 어느새 일과 삶의 균형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지. 이제 그 흐름을 역행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일과 삶 사이에서 시간적인 균형을 잡을 수 있게끔 사회가 변해가는 일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물리적인 균형이 곧 심리적인 균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듯하구나. 퇴근 시간이 빨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번아웃에 특히 취약한 사람들. 하얗게 불태웠어. 일이든 술이든 놀이든 지난 밤을 어떤 일에 몽땅 바치고 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가진 에너지를 전부 쏟았으니 후회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내일의 에너지까지 소진해서 기력이 조금도 남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전부 불태워서 탈진 상태에 이르는 것, 즉 번아웃이다. 번아웃은 주로 일 중독의 경우에 이른단다.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는 부담감에 쉬지 않고 내쳐 달려가는 것은 기본이다. 퇴근 후에도 일 생각에 마음이 불안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것만 같다. 그러다 어느 순간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어려울 만큼 무기력한 상태에 이른다. 머리는 해야 한다고 명령을 내리지만 몸은 좀채 따라오지 않는다. 심하면 분노감과 자기 혐오에 시달리기도 한다. 재충전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결과 아예 방전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번아웃에 유독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일에 두거나 성공에 유난히 집착하는 이들이다. 그들은 자기 이상이 매우 높다. 손대는 일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고 남들보다 더 빛나는 성과를 내야만 한다. 그래서 마치 빛을 갚으라고 쫓아다니는 사채업자 마냥 자신을 끊임없이 다그치고 닥달한다. 다혜 씨도 그런 경우였다. 다혜 씨는 어려서부터 악바리처럼 살아왔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 하루가 멀다고 싸우는 부모님에게 유일한 빛이 있다면 그건 바로 다혜 씨였다. 부모님은 공부 잘하는 다혜 씨가 얼른 집안을 일으켜 세워주기를 바랐다. 그 기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다혜 씨는 투자처럼 앞만 보고 달렸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좋은 회사에 취직해 동기들보다 빠르게 진급했고 이제는 굵직한 회사에서 스카우트에 가고 싶어하는 전문가로 성장했다. 그런 다혜 씨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주체가 안 되는 분노 때문이었다. 몇 달 전 다혜 씨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일이 있었다. 보통은 1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툭툭 털고 일어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다혜 씨에겐 그 일이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주변에서 보내는 격려가 마치 언젠간 꼬꾸라질 줄 알았다라는 비아냥으로 들렸고 업무적 제안은 당신보다 내가 더 일 잘하지? 라는 잘난 척으로 들렸다. 그때마다 다혜 씨는 버럭 화를 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내게 어떻게 감히 하는 분노였다. 몇 차례의 분석을 거친 후 나는 다혜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너무 애쓰며 살아오셨군요. 그러자 바늘로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았던 다혜 씨의 얼굴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한 번 터진 눈물보는 멈출 줄을 몰랐다. 그동안 그녀는 누구에게서도 수고했어, 힘들었지? 라는 진정한 위로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이다. 그녀는 너무 애쓰며 살아온 나날들이 억울하고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 분하고 서글프다고 했다. 무엇이든 지나친 행동 뒤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다혜 씨의 지나친 노력과 채찍 뒤에는 사랑받고 싶은 어린 소녀가 숨어 있었다.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을 원했던 다혜 씨에게 부모는 공부를 잘할 때만 그 사랑을 주었고 그 결과 다혜 씨는 성공이 곧 사랑의 조건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성공에 대한 신경적인 집착은 성공에 대한 갈증만을 가져다 줄 뿐 행복은 보장하지 않았다. 다혜 씨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늘 불안했고 성취에 배가 고팠으며 무엇보다 불행했다. 치열한 분석을 거치면서 다혜 씨는 어린 시절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 아이의 아픔을 이해하고 안타까워하자 그간 꿋꿋하게 버텨온 자신이 자랑스러워졌다. 그러고 나서야 서서히 자기 자신을 너그럽게 대했다. 모든 일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필요는 없으며 행복의 기준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바로 내 안의 느낌에 있다고 믿게 된 것이다. 외부로부터가 아닌 내부로부터의 목표 설정, 자신을 끝내 번아웃의 지경까지 몰고 가는 완벽주의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전환이다. 번아웃의 개념을 창시한 정신과 의사 허버트 프리덴버그도 이 점을 강조했다. 그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목적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어려운 과제에 도전했다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경험 자체가 사람을 단련한다고 했다. 반대로 자신의 의지가 아닌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노력했다면 안타깝게도 그 경험은 사람을 단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 중에 작은 시련에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살다 보면 프리덴버그의 말에 참 많이 공감하게 된단다. 우리 주변에도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가 누구보다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는 사실에 놀랄 때가 많다. 그들이 실패를 오답노트 삼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실패 자체가 그들에게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남들이 봤을 때는 실패일지 몰라도 자신에겐 하나의 가설을 검증해본 귀한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떤 일에서든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기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때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성공이든 실패든 그 경험 자체가 그를 단단하게 만든다. 무엇이든 지나친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노력도 마찬가지다. 모든 에너지를 소진할 만큼 애쓰고 있다면 그 이유를 찬찬히 들여다봐야 한다. 내면에서부터 설정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노력은 번아웃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내달리는 노력의 결말은 번아웃과 좌절, 그리고 불행뿐이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사람들. 따라, 혹시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니? 별일이 없어도 늘 피곤하다고 말하는 이들 말이야. 그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진다. 항상 머리가 아프고 두드려 맞은 듯 전신이 뻐근하다. 아무리 잠을 자도 피로는 회복되지 않는다. 당연히 매사 무기력하다. 바로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이들이다. 번아웃은 스스로를 다그치다가 끝내 소진되는 상태다. 그런데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늘 피로하다니. 그들은 어쩌다가 극도의 에너지 고갈 상태에 이른 걸까? 그들의 심리적 특징은 무력감과 자신감 결여라고 볼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웬만한 일을 제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다. 자잘한 스트레스를 이겨낸 경험이 쌓여서 생긴 자신감이지. 그런데 어려서부터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능력을 넘어서는 지나친 목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 작은 과제 앞에서도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하는 무력감을 학습하게 된다. 앞서 말했던 학습된 무기력이다. 어려서 발목이 묶인 코끼리는 다 자라서 제 발목의 끈을 끊어낼 힘이 있어도 탈출을 시도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무기력을 학습하게 되면 충분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제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다고 믿는 이에게 세상은 공포다. 세상으로부터 받은 자극이 두렵게만 느껴지고 혹여 잘못된 일이 벌어질까봐 신경은 곤두서 있다. 당연히 별일이 없어도 늘상 피로하다. 그 무엇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니 우유부단하다는 평가를 받고 조그만 일에도 노심초사한다. 주변에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왜 피곤할까 하고 의아해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걱정과 공포로 한시도 편안한 날이 없다.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하는 마음으로.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이들은 피로의 원인인 걱정과 공포를 하나하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잘 알겠지만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것들이다.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막연한 걱정과 공포는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필요한 일은 뜬구름 같은 걱정을 자잘하게 쪼개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계획으로 바꾸는 것이다. 누구든지 눈앞의 과제가 크고 어렵다고 느낄수록 걱정이 늘고 행동력이 약해진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가장 쉬운 부분은 있는 법. 나 역시 마찬가지란다. 책을 한 권 써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자꾸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고 싶어지지. 그럴 때는 제일 흥미있는 주제를 먼저 쓰겠다고 결심한다. 그래도 시작하기가 어려우면 딱 한 페이지만 쓰겠다고 결심한다. 그것도 안 되는 날에는 소제목과 뼈대만이라도 쓴다고 마음먹는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작아도 그날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게 일을 끝마치고 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조금이나마 자신감이 생긴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어느새 제일 어려운 주제에도 저절로 손이 가게 된다. 무기력을 이기는 자신감도 마찬가지다. 현실감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씩 격파해 나가다 보면 걱정하는 습관도 조금씩 수정되기 마련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배짱도 함께 기르면 좋겠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풀리면 좋겠지만 인생은 변수의 연속이다. 어떻게 인간이 그 모든 변수까지 염두에 두고 살겠는가? 그러니 노력한 만큼 안 풀린다고 끝없이 자신을 닥달하거나 난 뭘 해도 안 돼 하며 자포자기하지 말고 어쩔 수 없지 최선을 다했으니까 더 이상 미련은 갖지 말자 하는 심정으로 넘겨버리면 어떨까? 그렇게 일과 나 사이에 확실히 금을 그어야 몸과 마음이 쉴 공간이 생기고 쉬어야 에너지도 샘솟는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을 내년에 농사지을 씨앗까지 몽땅 먹어치운 농부라고 하셨다. 정말 그렇다. 애쓰다 지쳐서 쓰러지는 것만큼 허무하고 바보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이제 세상도 일과 삶의 균형을 외치고 있다. 그에 발맞춰 자신을 피로로 내모는 마음의 습관도 함께 고쳐나가면 어떨까? 분노, 발끈하지 말고 더 우아하고 단호하게 표현할 것. 동물의 세계에서 약자가 강자에게 일격을 가하는 장면을 본 적 있니?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고 줄다름치던 얼룩말도 도망갈 힘이 남지 않으면 뒷발로 사자를 공격하더구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는 속담처럼 아무리 힘이 약한 존재도 극한의 위험 상황에 놓이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대항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뱃속부터 강렬한 에너지가 끌어넘친다. 그것은 활화산의 용암처럼 분출하기 때문에 쉽사리 막거나 함부로 손대기가 힘들다. 바로 분노다. 분노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힘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보통 분노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기고 어떻게든 억누르려고 애를 쓴다. 아마도 분노가 부적절하게 표현되어 난감해진 상황을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존재인 이상 분노라는 감정을 피할 길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때론 너무 공손하게, 때론 아주 냉소적으로 분노의 다른 얼굴들. 분노, 화라고 하면 사람들은 딱 두 가지 모습을 떠올린다. 꾹 참거나 지르거나. 그런데 참거나 지르는 방식으로 분노가 표출되는 경우는 생각 외로 적다. 분노는 훨씬 다양한 얼굴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분노의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다. 종묘에서 빰 맞고 한강 가서 눈을 긴다라는 속담을 떠올리면 쉽다. 나에게 분노를 일으킨 대상은 나보다 힘이 세고 지위가 높은 경우가 많다. 그들에게 어떻게 대놓고 화를 낼 수 있겠나? 꾹 참은 분노를 저보다 약한 사람을 향해 터뜨린다. 배우자에게 화를 내고 부하 직원을 혼쭐낸다. 심하면 알지도 못하는 콜센터 직원에게 나쁜 말을 퍼붓고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내뱉는다.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갑질이 바로 이런 경우다. 반대로 분노하면 갑자기 차가워지는 사람들도 있다. 무표정해지고 입을 닫는다. 상대가 하는 말에 차가운 냉소로 대꾸한다. 그건 원래부터 안 되는 일이었어. 짐짓 모든 일에 통달한 사람처럼 뒷짐을 지고 갈등 상황에서 물러나 상대가 고생하는 모습을 관찰한다. 상사가 지시를 하면 시키니까 해준다. 근데 잘 안 될걸? 하는 태도다. 그들은 겉으로는 어떤 일에도 냉정을 잊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뜨거운 분노가 흐르고 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헌신함으로써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 우리네 어머니들 중에 많았지. 집안을 잘 돌보지 않고 술에 빠져 사는 남편인데도 삼시세끼 밥을 다 차려주고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오고 시가 어른들을 살뜰히 돌본다. 그들의 전략은 상대에게 죄책감을 유발하고 스스로는 성인군자가 되는 것이다. 봐라, 너는 그 모양이지만 나는 모든 걸 견뎠다. 나한테 평생 미안해해라 하는 마음이랄까? 그러므로 자기를 학대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모든 일을 떠맡는다. 너무 힘들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은 극구 거절한다.
우리가 잘 눈치채지 못하지만 너무 예의 바른 사람들이 알고 보면 분노로 가득 찬 경우가 많다. 그들은 별일 아닌데도 죄송합니다를 연발하고 입에 발린 칭찬으로 상대를 난감하게 한다. 왜냐하면 상대가 자기 안의 분노를 눈치채서 자기를 싫어하게 될까봐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은밀하게 분노를 표출한다. 상대에 대한 험담을 험담 아닌 듯 슬쩍 흘린다. 상대가 일을 시키면 핑계를 대면서 미루거나 실수를 빙자해 일을 망친다. 당연히 자기에게도 불이익이 떨어진다. 어떻게 스스로를 망치면서까지 그럴까 싶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분노는 그 어떤 감정보다 강렬한 것이기 때문에. 분노의 원인을 바깥에서만 찾는 사람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 분노의 강렬함에 대해 스토아 철학의 대가인 세네카만큼 잘 표현한 이가 있을까? 그는 화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화는 상대방을 해할 수만 있다면 다른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스스로에게 겨누어진 비수의 칼끝을 향해 안갚음하는 자신마저 나락으로 떨어질지라도 철저한 복수를 감행한다. 그래서 화는 일시적인 광기라고 할 수 있다. 화는 하찮은 이유로 격분해서 무엇이 옳고 참된지 알아보지 못한다. 화를 낼 때 우리 마음속은 무기 없는 전쟁터와도 같다. 화난 사람 눈에 내일은 없다. 지금 당장 잘못한 상대에게 안갚음해 줘야 할 뿐이다. 그 과정에서 함께 죽는다 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분노가 이처럼 사리분별을 막을 만큼 강력하게 작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분노는 생존 본능과도 연결된다고 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순간에 잘잘못을 따질 틈이 어디 있겠니? 위협을 당하면 자동 반사적으로 분노가 올라와 공격적인 행동으로 연결된다. 그런데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비단 육체적 공격만은 아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훼손당했다고 느껴도 사람들은 위협으로 여기고 분노감에 휩싸인다. 누군가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다닌다고 생각해보렴. 마치 네가 모욕을 당한 듯 화가 치밀지 않니? 그렇게 보면 분노가 가지는 공격성도 이해가 된다.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본능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죽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될까? 거의 없다. 그런데도 작은 일에 죽고 사는 문제처럼 달려드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사소한 일도 커다란 위협으로 느낀다. 자기 과대감 때문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어야 해 라고 생각할수록 허상과 같은 자기 이상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 그리고 바늘에 스치기만 해도 풍선이 터지듯이 작은 일에 자기 이상이 와르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한다. 그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에도 발끈하고 마는 이유다. 그러므로 자주 화가 나고 행동으로 연결된다면 외부의 사건이 아닌 내부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반복되는 분노 표출은 대부분 허약한 자존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성적인 사고는 분노의 순간 무용지물이 되는 법. 그 전에 먼저 욱하고 올라오는 화에 제동을 거는 법부터 배우는 것이 좋겠구나. 화를 우는 악이라고 생각하기. 화를 다스리는 데 효과적인 방법을 엄마는 불교에서 배웠다. 불교에서는 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두 개의 화살로 나누어 설명한다. 예를 들어 운전 중에 다른 운전자가 내게 욕설을 내뱉었다고 해보자. 당연히 불쾌감이 든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화살이다. 살아가는 한 언제라도 맞을 수 있는 화살.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감히 나한테 욕을 하다니 하고 분노해서 상대를 미워하고 죄책감이 든다면 두 번째 화살을 맞은 거다. 이 화살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내가 나에게 쏜 화살이다. 이 두 번째 화살은 피해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화살을 맞은 순간 두 번째 화살을 연쇄적으로 쏘지 말고 그냥 그 사건 자체를 바라보는 거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화를 우는 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틱 낫 한스님은 그러더구나. 아이가 우는 것은 무엇인가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서일 것이고 그래서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기고 싶어한다. 우리는 화라는 아기의 어머니다. 의식적인 호흡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어르는 어머니의 에너지가 생긴다. 화를 품에 끌어안은 채 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만 해도 충분하다. 아기가 이내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호흡만으로도 분노는 제법 가라앉는다. 여기까지만 와도 절반은
절반 이상은 성공이다. 분노의 화염이 누그러지면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 상황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다. 그러고 나면 차분히 앉아서 생각해보렴. 화를 내서 해결될 일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화를 낼 건지도, 화를 내기로 결심했다면 갈등 상황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당신의 어떤 행동이 나에게 이런 감정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상대의 인격이나 과거사까지 끌어들이지는 말자. 분노에 기름을 붓고 헛된 싸움을 반복하는 지름길이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네 뜻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피해가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이들에게 좀 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다. 그런 말이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고 말이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원망을 담지 말고 담백하게 말해야 한다. 누구나 존중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법이니까. 모든 감정은 아는 만큼 관리가 가능하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들여다보지 않고 내지르는 분노는 나와 상대를 모두 파멸로 이끌지만 잘 관리된 분노는 한 사람을, 나아가 세상도 나아지게 만든다. 그러니 화가 마음에 불을 지르거든 잠시만 멈춰서 마음을 가다듬어 보아라. 이 분노를 무엇을 위한 동력으로 쓸 것인지를 말이다. 독립, 엄마를 떠나 어른으로 살아갈 너에게. 언제나 탁자의 같은 자리에는 너의 어릴 적 사진이 놓여있다. 돌이 갓 지난 너는 뭐가 그리 서러웠는지 입을 크게 벌리고 울고 있었다. 사촌 언니가 달래주어도 울음을 그치지 않던 그 모습이 무척 귀여워 찰칵 사진을 찍어더랬다. 그때 나는 28세 젊은 엄마였다. 얼마 전 너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신이 나서 제자되는 너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제 네가 나를 떠나 너만의 세상을 만들었음을. 그때 사진을 찍어줬던 나만큼 자란 너는 낯선 이군 땅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고 회사를 다니고 결혼을 했다. 씩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어른으로 우뚝 서가는 모습이 참 대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 쓸쓸함이 느껴졌다. 저렇게 작고 귀엽던 아기가 이제 내 품을 떠나는구나. 너에게 나는 좋은 엄마였을까? 엄마와 딸, 그 복잡하고도 미묘한 애증 관계에 대하여. 피천득 선생님 수필집 2년에서 엄마를 이렇게 추억했다. 엄마가 나의 엄마였다는 것은 타고난 영광이었다. 내게 좋은 것이 있다면 엄마한테서 받은 것이요. 내가 많은 결점을 지닌 것은 엄마를 일찍 잃어버려 그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지 못한 것이다. 또 하나 나의 간절한 희망은 엄마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누구나 가슴 속엔 엄마의 자리가 있다.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사람에게 상처받아도 모든 걸 편히 내려놓고 포근하게 쉴 수 있는 엄마의 품.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마음속에 엄마가 살아있기에 힘들어도 한 번 더 기운을 차리게 된다. 누구에게나 엄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존재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엄마에 대해 좋은 기억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 모녀관계 자료조사를 위해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웹사이트에 질문을 던졌다. 나에게 엄마는 뭐뭐다. 엄마는 어떤 존재인가요? 엄마라는 존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절묘하게도 긍정과 부정의 답변이 반반으로 나뉘었다. 우리 엄마는 나의 우상, 무지하게 감사한 분, 나를 가장 사랑하는 평생 친구, 포근한 안식처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사람, 부담을 주며 늘 뭔가를 바라는 사람,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답변도 있었다. 엄마와 딸, 그 복잡하고도 미묘한 애증의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했다. 가장 가깝지만 그만큼 날카롭고 깊은 상처를 주고 가장 사랑하는 만큼 많이 미워하는 모녀 사이. 인기 드라마의 모녀 갈등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데에는 누구나 엄마에 대한 원망과 애잔함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 해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나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아직도 잊히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구나. 언젠가 큰 마음 먹고 가족들과 고급 음식점에 들러 밥을 먹고 일어서는데 어머니가 종업원에게 비닐봉지가 있으면 좀 달라고 했다. 남은 음식이 많은데 아깝다며 싸가고 싶다는 것이었다. 6남매를 키우느라 뭐든 아끼고 또 아꼈던 손끝이 늘 알뜰하던 어머니셨다. 그래도 지금은 자식들이 장성해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은데 집에도 먹을 게 많이 있는데
굳이 남은 음식을 싸서 나눠주고 싶어 하시는 어머니가 솔직히 창피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짜증을 냈다. 그러고 돌아서는 길, 마음이 너무 안 좋더구나. 그런데도 어머니는 내 손에 봉지 하나를 들려주셨다. 이제 좀 편히 사셔도 되는데 남들 눈에 어떻건 간에 그저 자식들 챙기느라 여념이 없는 어머니. 그 때문에 속상하고 미안했더랬다.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후회가 남는다. 딸이 엄마로부터 독립하기가 쉽지 않으니요. 아이에게 엄마는 세상 전부다. 따뜻한 엄마의 자궁을 벗어나 차가운 세상 속으로 던져진 아이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무력한 아이에게 엄마가 없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뜻한다. 만약 엄마가 아이의 정서를 잘 알아채서 울면 보듬어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불편해하면 얼른 기저귀를 갈아주는 듯 보살피는 아이는 세상을 따뜻하고 살만한 곳으로 생각하게 된다. 엄마가 만들어주는 안전한 공간과 관계 속에서 아이는 세상을 탐험하며 조금씩 성장해 나간다. 딸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더 특별하다. 엄마는 딸이 어린 소녀에서 한 여성으로 성장해 가는 모든 시기에 최우선적인 역할 모델이 된다. 어떤 친구를 만날지, 어떤 사람을 사랑할지, 결혼하며 어떤 아내, 어떤 엄마가 될지 모두 엄마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딸에게 엄마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벗어나고 싶은 그 무엇이다. 자식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울타리에서 뛰어넘어야 할 벽으로 역할이 바뀐다. 그 벽을 넘어설 때 비로소 자식은 한 사람의 성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 딸의 첫 번째 역할 모델인 엄마는 오죽하랴. 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두는 엄마는 딸들이 가장 먼저 뛰어넘고 싶은 대상이다. 이 시기 엄마가 하는 모든 말은 딸에게 잔소리처럼 여겨지고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엄마의 외침은 피하고 싶은 정서적 부담이다. 만약 이때 독립에 대한 딸의 욕구를 엄마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딸의 성장하려는 의지와 자율성을 존중해 준다면 아이는 어른이 되어 엄마를 한 사람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고 나면 멀어졌던 엄마와 딸은 새로운 방식으로 가까워진다. 그러나 딸이 엄마로부터 독립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엄마들 역시 딸로부터의 독립이 어렵다. 딸의 성장 과정에서 유독 강렬한 정서적 일체감을 경험한 엄마들일수록 딸의 독립은 엄청난 심리적 도전으로 다가온다. 엄마가 한 성인으로서 단단할 때만 견뎌낼 수 있는 시련이다. 그렇지 못한 엄마들의 경우 딸을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자신의 분신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들은 딸의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쏟고 딸의 일과를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친구 관계가 어떤지, 남자친구와 데이트는 어떤지, 회사 생활엔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모든 걸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엄마들.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딸은 과도한 관심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서운해할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착한 딸 노릇을 하게 된다. 심한 경우에 엄마는 나르시시즘의 연장선에서 자기가 못 이룬 꿈을 딸에게 강요하거나 실패한 인생에 대한 책임을 딸에게 덮어 씌우면서 들쭉날쭉한 사랑을 보여준다. 때론 무의식적으로 딸들의 죄책감을 이용한다. 아직 어리고 혼자 살아갈 힘이 없는 딸은 그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 여기고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란 딸들은 안타깝게도 쉽게 자신을 자책하고 비하하게 된다.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불쌍한 딸은 남들에게는 모두 칭찬을 받지만 정작 스스로는 칭찬하는 법이 없다. 그들에게 인생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기대를 채워야 하는 숙제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엄마를 비롯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 자기를 끼워 맞추고 그들이 칭찬해 줄 때만 자신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엄마의 관계에서 풀지 못한 숙제를 안고 있다면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볼 일이다. 자신을 위해 희생한 엄마가 고맙지만 엄마의 욕심이 너무 부담스러워 벗어나고 싶다면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믿고 죄책감이 들어 힘이 든다면 이제는 엄마와의 관계를 새롭게 풀어가야 할 때다. 딸들은 레테의 강을 건너 저편으로 가야 한다. 레테의 강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망각의 강이다. 죽은 자는 저승으로 가면서 레테의 강물을 한 모금씩 마시는데 강물을 마신 자는 과거의 기억을 모두 지우고 다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이제 성인이 된 딸들에게 애증의 대상인 내면의 엄마는 지워야 할 과거다. 딸은 자신을 억누르는 엄마의 그늘을 모두 지우고 엄마가 바뀔 수 있다는 미련조차 버리고 떠나야 한다.
엄마와 나, 둘 다를 위해 꼭 해야 할 일. 몇 해 전 대학교 2학년 여학생이 엄마의 문제로 진료실을 찾아온 적이 있다. 제발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그러느냐고 묻자 그가 말했다. 그래야 제가 엄마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요즘 집에 들어가면 엄마와 자꾸만 싸우게 되는데 매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라며 울며 서운해하는 엄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단다. 이제껏 아빠한테 무시당하고 사는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엄마의 뜻을 거스를 생각조차 못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선생님, 제가 나쁜 아이인가요? 나는 그에게 절대로 나쁜 아이가 아니며 어른이 되어 부모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말해주었다. 40년 가까이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3대에 걸쳐 불행이 반복되는 일을 무수히 만났다. 부모 없이 태어난 이가 없듯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 또한 없다. 누구나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 인격을 형성하고 또 그런 내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간다. 그러니 상처를 주고 있는 엄마 역시 그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한 사람일 뿐이다. 엄마가 해결하지 못한 갈등과 분노가 되물림 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어릴 때 당신은 아무 힘이 없었고 그래서 전적으로 엄마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모두 과거의 일이라고. 지금 어른이 된 당신은 충분히 엄마를 뛰어넘을 힘이 있다고. 그러니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아 새로운 관계를 만들라고 말이다. 즉 휘두르거나 휘둘리는 관계가 아닌 서로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었다. 만약 당신이 그 상처의 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당신의 자녀들에게까지 전달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엄마 역시 많은 상처와 결함을 가진 나약한 사람이었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엄마를 고유의 심리적 아픔과 한계를 지닌 한 사람으로 이해하게 될 때 딸들은 과거와 화해할 수 있다. 그러고 나면 엄마에게 부정적인 면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도 많다는 걸 새삼 돌아보게 될 테고 또 엄마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기 모습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엄마와 딸은 각자 자신의 삶을 살며 평생 친구가 될 것이다. 딸아, 너에게 나는 좋은 엄마였니? 아니면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준 엄마였니? 나는 이제 부모 노릇을 졸업했지만 너는 앞으로 부모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며 미처 몰랐던 마음의 상처를 보게 될 수도 있다. 내면의 상처받은 아이는 어떻게든 상처를 치유하고자 몸부림을 치기 마련이니까. 그 아이가 울거든 모른 채 하지 마라. 그 상처는 어쩌면 나로부터, 더 나아가 네 할머니로부터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때 상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그 상처의 고리를 잘 끊어 내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네가 엄마로서 행복할 때고 너의 아이도 행복할 테니까.